이순신은 과연 운이 좋은 장군이었을까요? 혹은 그저 싸움을 유난히 잘했던 용맹한 장수였을 뿐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의 눈부신 승리만을 기억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승리 뒤에 가려진 놀라운 지략의 민낯 말입니다. 역사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았던 전투의 승패를 가른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있던 치밀한 계산과 예측 불가능한 선택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익숙한 영웅의 가면을 벗기고 생각하는 장군으로서의 그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어떻게 압도적인 열쇠를 뒤집었는지 그의 뇌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특별한 경험을 시작합니다. 1592년의 조선, 그 시작은 칠 같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직전 조선의 바다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죠.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에 여념이 없었고 국방은 말뿐인 구호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남쪽 바다를 지키는 수군의 현실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오랜 평화에 길들여진 병사들은 훈련이 부족했고 군함으로 쓰이던 판옥선들은 부두에 정박한 채 나무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도춘해져 당장이라도 바다에 나가면 가라앉을 것 같은 배들이 수두룩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병사들의 사기가 높을리 만무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징집되어 온 농민이거나 어부였고 손에는 익숙한 낫과 그물 대신 녹슨 창과 무딘 칼이 들려 있었지요. 반면 바다 건너 일본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100년이 넘는 전국시대를 갓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막강한 군사력을 외부로 돌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실전으로 다져진 정예병들이었고 그들의 손에는 조총이라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일본 수군의 함대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백 척에 달하는 아타케부네와 세키부네 같은 전투함들이 대마도 앞바다를 가득 메웠고 그 위용은 보는 것만으로도 조선의 조정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내적 활동과 전투 경험으로 다져진 노련한 지휘관들이 함대를 이끌고 있었죠. 조선 수군이 가진 낡은 판옥선 몇 척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는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남쪽의 한 조용한 항구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전라자도 수군절도사 이순신, 그는 다가올 거대한 위협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무관심과 열악한 지원 속에서도 그는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그의 집무실에는 늘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낡은 지도 위에 수없이 선을 그으며 남해의 모든 해류와 암초의 위치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용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략가였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적군의 전력과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들이 빼곡히 적힌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어부들을 통해 일본의 동태를 끊임없이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어 전략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그의 준비는 정보 수집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텅 비어있던 군량 창고를 채우기 위해 둔전을 개간하여 병사들이 직접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또한 병사들에게는 혹독할 정도의 실전 같은 훈련을 반복시켰습니다. 풀 쏘고 노를 젓고 배 위에서 칼을 쓰는 모든 훈련은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평하던 병사들도 자신들을 진심으로 아끼면서도 훈련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지휘관의 모습에 점차 감화되기 시작했지요. 그 어선들을 징발하여 보조, 전투함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지시했고 동시에 기존 화포의 성능을 개량하는 연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의 정점에는 훗날 전설이 될 비밀병기, 바로 거북선이 있었습니다. 철갑을 두른 이 기한 배는 나주 근처의 조용한 조선소에서 극비리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킬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파죽지세로 밀려오던 일본 수군은 연전연승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조선 수군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바로 그 오만함이 이순신에게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한산도 앞바다, 이곳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대한 전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의 핵심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하깃진이라는 화려한 전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그 하깃진이라는
무대 위로 적을 끌어들이기까지의 치밀한 심리전과 유인 작전에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수군의 주력 함대는 견내량이라는 좁고 물살이 거친 해협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대규모 함대가 기동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지형이었죠. 이순신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판옥선 대여 서척을 미끼로 보냈습니다. 이 선발대는 일부러 일본 수군 함대 근처까지 접근하여 몇 차례 포를 쏘며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것처럼 굴었죠. 연이은 승리에 도취해 있던 일본군 지휘관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이 미끼를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그는 소수의 조선 함대를 가볍게 격파하고 이순신의 본대까지 섬멸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의 함대는 좁은 견내령을 빠져나와 미끼 함대를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수로를 통과하느라 길게 늘어선 일본 함대는 전열이 흐트러졌고 지휘 체계에도 혼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의 먹잇감에 정신이 팔려 이 모든 위험 신호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미끼 함대는 쫓고 쫓기는 아슬아슬한 추격전 끝에 마침내 탁 트인 한산도 앞바다로 일본 함대 전체를 끌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 순간 와키자카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망치던 배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고 수평선 너머에서 수십 척의 거대한 조선 함대가 나타나 마치 아기 날개를 펼치듯 자신들을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거대한 포위망의 중심에 박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일본 수군의 사기는 순식간에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당혹감과 공포가 일본 함대를 뒤덮었고 그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순신이 설계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싸울 장소를 고른 것이 아니라 적의 심리를 정확히 읽고 그들이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 것입니다. 하객진이 완성되자마자 일제히 불을 뿜는 조선 수군의 함포는 일본 함선들에게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의 주력함인 판옥선은 배의 밑바닥이 평평하여 제자리에서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었고 높고 튼튼한 구조 덕분에 마치 바다 위의 성체와도 같았습니다. 반면 일본의 아타케보네는 밑이 뾰족하여 속도는 빨랐지만 안정성이 떨어졌고 주로 적선에 달라붙어 백병전을 벌이는 전술에 특화되어 있었기에 포격전에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사정거리가 훨씬 긴 조선의 천자총통과 지자총통은 일본군이 조총을 쏘기도 전에 그들의 함선을 거대한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견고한 판옥선 위에서 조선 수군은 안정적으로 포를 발사했지만 흔들리는 일본 배 위에서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죠. 한산도 대첩의 승리는 단순히 우수한 무기나 전술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형을 읽는 눈, 적의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 그리고 상황 자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계해내는 이순신의 위대한 지략이 빚어낸 완벽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웅에게는 언제나 시련이 따르는 법입니다. 연이은 승리로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에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니라 동료, 장수들의 시기와 조정의 의심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공을 빼앗기고 파직강한 채 한양으로 압송되어 모진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천하의 명장 이순신이 한순간에 죄인의 몸이 되어 백의종군, 즉 일개 병사로서 전쟁터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초란 히옷을 입고 남쪽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육체적 고통보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임금과 조정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자신이 없는 바다를 지킬 병사들에 대한 걱정이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없는 동안 조선 수군에게는 최악의 비극이 닥쳐왔습니다. 이순신을 대신하여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원규는 무리한 작전을 감행하다가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 수군에게 처참하게 대패하고 맙니다. 이순신이 피땀으로 일구어낸 조선 수군은 거의 모든 전력이 단 한 번의 전투로 바닷속에 수장되고 만 것이죠. 판옥선 수백 척이 불타거나 부서졌고 수만 명의 숙련된 수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의 바다는 다시 완전히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을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이 들었을 때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좌절감과 비통함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위태로웠고 자신을 기다리는 병사들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이순신이 전장에 복귀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폐허가 된 수군 진영과 절망에 빠진 병사들의 얼빠진 눈빛, 그리고
겨우 남아있는 12척의 낡은 판옥선뿐이었습니다. 그가 애써 만들었던 거북선은 단 한 척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반면 일본 수군은 133척이라는 압도적인 대함대를 이끌고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수들과 병사들은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육군에 합류하여 싸우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지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아니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12척 대 133척. 숫자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순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조정에서는 그에게 남은 12척마저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것이 당연한 판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단호하게 장계를 올렸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주어림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해낼 수 있사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객기나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승리를 위한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장수와 병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어두운 막사 안 희미하게 타오르는 등불 아래 장수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싸울 의지를 잃고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본 가장 강력한 심리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퇴로가 없는 절벽 끝에 몰린 상황이라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비겁한 몸부림은 오히려 죽음을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들 때 두려움이란 가장 큰 적을 넘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병사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패배감에 젖어있던 조선 수군의 심장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강력한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투가 벌어질 장소로 명량의 옆, 우리에게는 울돌목으로 더 잘 알려진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폭이 매우 좁고 물살이 거세기로 악명 높은 곳이었죠. 바다가 마치 거대한 솥에서 물이 끓듯 포효하는 곳, 하루에도 몇 번씩 조류의 방향이 극적으로 바뀌는 예측 불가능한 바다였습니다. 바로 이 지형적 특성이야말로 이순신에게는 133척에 대해 함대를 상대할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수백 척의 함대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는 좁은 수로는 적의 수적 우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고, 거친 물살은 노련한 조선 수군에게는 익숙한 놀이터였지만 일본 수군에게는 통제 불가능한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형과 시간이라는 변수를 완벽하게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결전의 날 마침내 133척의 일본 함대가 검은 그림자처럼 울돌목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바다를 온통 뒤덮은 적선의 모습에 조선 수군 병사들은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이순신의 대장선을 제외한 나머지 11척의 배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기까지 했습니다. 이순신은 홀로 적의 선봉에 맞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의 대장선은 순식간에 수십 척의 적선에 둘러싸여 집중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탄과 포탄이 배전에 부비쳤고 적병들은 갈고리를 던지며 배 위로 기어오르려 했습니다.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성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북을 치게 하고 깃발을 흔들며 전투를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 있던 안희와 김우한 같은 장수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군법에 죽고 싶으냐, 멀리 피한다고 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의 서슬퍼런 외침은 겁에 질려있던 장수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지휘관이 가장 위험한 선도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본 병사들은 부끄러움과 함께 뜨거운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다시 뱃머리를 돌려 이순신의 대장선을 구하기 위해 거친 물살을 헤치고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2척의 배가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이 설계한 명량해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는 단순히 전술로 싸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리더십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조선 수군이 다시 뭉쳐 맹렬하게 저항하자 전세는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내 해협에서 일본의 대함대는 오히려 서로 엉키며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고 거센 물살에 휩쓸려 자기들끼리 부딪히며 부서져 나갔습니다. 조선 수군의 화포는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몰려있는 일본 함선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조류의 방향이 조선군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자 이순신은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12척의 판옥선은 마치 성난 용처럼 울돌목을 휘저으며 일본 함대를 차례차례 격파했습니다. 이날의 전투로 일본 수군은 30여 척이 넘는 배를 잃고 지휘관 구루시마 미치우사마저 목숨을 잃는 등 처참한 패배를 맛보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이긴 기적, 그러나 이것은 운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치밀한 계산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통찰력이 빚어낸 필연적인 승리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7년간의 전쟁도 서서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인해 마침내 철군을 결정했고 남해안에 주둔하던 일본군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모두가 안도하던 바로 그 순간 이순신은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퇴각하는 적을 이대로 순순히 보내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면 그들은 힘을 회복하여 반드시 다시 이 땅을 침략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적이라도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에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과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던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전쟁이 끝난 마당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도망가는 적을 추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자신의 병사들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순신은 진린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지금 저들을 놓아주는 것은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낸 것과 같다고 훗날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설득과 단호한 의지에 감복한 진리는 마침내 함께 출정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임진왜란의 마지막을 장식할 노량해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1598년 겨울 칠흑같이 어두운 노량 앞바다에서 조명연합함대는 퇴각하는 일본군의 뒤를 맹렬하게 추격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장 치열하고 처절한 전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양국의 함선들이 뒤엉켰고 밤하늘은 포탄이 터지는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이순신은 가장 선두에서 독전고를 울리며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일본군의 테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그들의 재기 가능성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적진을 향해 돌격하던 이순신은 안타깝게도 적이 쏜 총탄의 가슴을 맞고 쓰러지고 맙니다. 춤을 직감한 순간 그는 자신의 곁에 있던 아들과 조카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의 마지막 숨결마저도 전투의 승리를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알려지면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전투의 흐름이 바뀔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북은 계속 울렸고 조선 수군은 지휘관의 죽음을 모른 채 끝까지 싸워 일본 함대를 괴멸시켰습니다. 노량해전은 그렇게 대승으로 끝났고 길었던 전쟁 역시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고요해진 바다 위로 떠오르는 새벽녘의 태양은 한 위대한 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말없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의 승리는 단순히 뛰어난 무기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치밀한 준비, 적의 심리를 꿰뚫고 판을 설계했던 놀라운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의 공포마저 용기로 바꾸어냈던 위대한 리더십이 빚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의 선택 하나하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감동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